새벽에 미경이 눈을 떴을 때 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재가 깨어 있었고 그는 밤새 자지 않은 것 같았다. 미경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눈을 내렸다. 미경이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재도 침묵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창밖에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한 빛이었다. 아, 이런 아침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미경은 허탈한 모습으로 멍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납골당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희멀겋게 번지고 있었고 강민재는 그 빛 아래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준혁의 위패가 안치된 칸 앞이었다. 작은 도자기 하나. 그 안에 32년이 담겼다. 야, 너 먼저 가면 어떡하냐? 민재는 속으로 준혁에게 말했다. 소리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이 복도에서 울 생각은 없었다. 그의 뒤에는 두 여자가 있었다. 윤미경 여사와 한지수. 이 두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하려 애썼다. 민재의 말에 윤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검은 상복이 그녀를 실제보다 훨씬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60살의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모습이었다. 슬픔이 가득 차 있는 몸인데도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는 자세였다.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에도 가슴에 눌러 참고 눈물을 한 번에 쏟아내지 않는 여자였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을 사겨 참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민재의 가슴을 더 아프게 조였다. 그래. 조용히 대답하고는 그녀가 걸음을 뗐다. 한지수는 어머니 등 뒤를 따랐다. 31살. 준혁의 아내였던 사람이다. 민재는 그 뒤를 천천히 따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눈으로 재었다. 지수가 조금 비틀거렸다. 사흘째 거의 먹지 않았을 것이었다. 민재가 조용히 그녀의 팔꿈치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잡은 것도 아니었고 스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기에 있었다. 혹시 쓰러지면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주차장으로 나오자 바람이 들이쳤다. 미경이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재야. 네.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왠지 외로움이 느껴지는 슬픈 어조였다. 이 여자가 부탁하는 얼굴로 자신을 부를 때는 어떤 것이든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민재는 예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네, 어머니. 이준혁과 강민재가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민재네 가족이 준혁이네 골목으로 이사왔고 그날 오후 준혁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이삿짐 박스에 걸려 넘어졌다. 민재가 일으켜주면서 시작된 사이였다. 그것이 20여 년의 우정으로 이어졌다. 대학도 같이 건축설계학과로 갔다. 준혁은 공간에 사람의 온도를 집어넣는데 능했고 민재는 구조를 읽는데 강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전공을 탁월하게 이수했다. 졸업 후에는 각자의 길로 나뉘었다. 준혁은 한지수와 결혼하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다. 민재는 작은 건설회사에 들어갔다. 민재는 거의 매주 한 번은 준혁의 사무실에 들렀다. 처음엔 아뜰리에 준이라는 간판을 내건 작은 사무실이었다. 빌라 한 동 지하에 있었고 준혁과 지수가 단둘이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민재가 문을 열면 준혁이 소리부터 질렀다. 어이, 민재, 왔냐? 어머니 안녕하시지? 그건 항상 그랬다.
준혁은 민재가 오면 민재 어머니 안부를 먼저 물었고 민재는 준혁 어머니 안부를 먼저 물었다. 윤미경 여사를 처음 본 것은 민재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학교가 파하고 준혁이네 집에 따라갔던 날이었다. 부엌에서 나온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때 민재는 이상하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참을 바라봤다. 그냥 친구 어머니일 뿐인데 달랐다. 뭔가가 단단히 가슴에 가득 찬 느낌이었다. 오래된 명화 같은 초상화처럼 자꾸 생각이 나 그의 어머니에게 눈이 갔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불러야지. 넌 준혁이 친군데 당연하지.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때부터였다. 사춘기 민재의 가슴속에 준혁의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뜰리에 주는 커졌다. 준혁의 감각과 지수의 디자인이 맞물렸고 거기에 민재가 올 때마다 구조적인 제한을 얹었다. 직원 셋이던 것이 15이 됐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넘어 상업공간 설계로 영역이 넓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자기도 주인이냥 많은 것들을 거들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지분도 없었다. 그냥 준혁이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줬고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자기 것인 것처럼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둘도 없는 친구 준혁이 죽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준혁 차의 운전석을 그대로 받았다. 2월의 새벽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3일 뒤에 숨졌다. 민재는 장례 첫날부터 모든 것을 맡아 해야 했다. 미경은 영정 앞에 넋이 나가 앉아 있었고 지수는 너무 어이없는 슬픔에 움직이질 못했다. 민재는 그 사이 상조회사와 협의하고 납골 땅을 알아보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안내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안 됐지만 얼굴은 내내 평온했다. 이 일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을 그냥 알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의 이해였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민재는 두 여자를 데리고 근처 국밥집에 갔다. 어머니, 한 숟갈만요. 아냐, 그만 먹을래. 입맛 없어. 기운 내셔야 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그런 민재를 바라보며 미경이 짧게 웃었다. 슬픔 사이에서 나온 작은 웃음이었다. 그걸 보면서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지수는 국물만 조금 마셨다. 민재는 그것도 됐다고 생각했다. 납골당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난 날이었다. 지수는 이틀 일정으로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다. 미경은 혼자 집에 있었고 저녁을 차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두워지는 창을 봤다. 민재한테 전화가 온 건 7시였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 했더니 잠시 후 그가 왔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었다. 이게 뭐야? 입맛 없을 땐 이게 최고예요. 어머니, 둘이서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말은 별로 없었다. 민재가 미경의 빈 컵에 물을 채워줬다. 미경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침묵이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았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미경이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있는데 마실래? 드실 거예요? 같이 마셔. 준혁이 쓰던 방 침대 옆 창가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원래 준혁이 혼자 책 읽던 자리였다. 미경이 거기로 맥주를 가져갔고 민재가 뒤따랐다. 창밖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맥주가 소주로 바뀌었다. 준혁의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다. 민재가 말하면 미경이 들었고 미경이 말하면 민재가 들었다. 중학교 때 준혁이 자전거에서 넘어진 이야기. 대학 때 설계 시험 전날 민재네 집에서
밤을 새우다 도면을 엎은 이야기.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인테리어 계약을 따냈을 때 준혁이 민재를 불러내 지수랑 셋이 불고기 먹으러 갔던 이야기. 웃다가 미경의 눈이 촉촉해졌다. 무정한 녀석, 애미보다 먼저 간 불효막심한 놈. 내가 먼저 갔어야지. 민재가 잔을 내려놓았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미경은 닦지 않았다. 마치 닦을 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두었다. 민재가 일어나 테이블 반대편에서 의자를 붙여 미경 옆으로 왔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미경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천천히 풀렸다. 왠지 민재의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서였다. 오래 알았던 느낌 같았다. 준혁이 가끔 옆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엄마 미경의 어깨를 감싸주곤 했었다. 지금 민재가 그 다정하던 미경이 아들 준혁의 온도와 비슷했다. 아니, 달랐지만, 엄연히 달랐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미경이 눈을 감았다. 소주가 온몸에 따뜻하게 퍼지고 머릿속이 천천히 돌았다. 두 사람은 술이 주는 세계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말이 약간 느려지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무엇보다도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아들처럼 살가웠고 민재는 마음에 품고 우러르던 여인이 옆에 있어 너무 감미로웠다. 숨이 조금 빨라지고 체온이 조금 오른다. 민재야. 네. 근데 넌 왜 지금까지 장가를 안 갔어?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 없었어? 잠시 있다가 민재가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뭐 하는 여자야? 그냥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재의 말에 미경이 눈에 힘을 주었고 고개를 들었다. 민재의 얼굴이 영화 한 장면처럼 매우 가까웠다. 창밖 빗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민재가 낮게 불렀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를요. 이렇게 민재가 더듬더듬 말하는 순간 미경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왜 자신에게 없던 눈치가 생겼을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미경은 취기 속에서도 퍼뜩 감이 왔고 신기하게도 알아챘다. 알았기 때문에 눈을 피해야 했는데 피해지지 않았다. 이 남자의 눈이, 오래 참아온 눈이 지금 뚫어지게 자신을 보고 있었다. 어머, 얘가 미쳤어. 말도 안 돼. 알아요. 너는 준혁이 친구야. 알아요. 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민재가 조용히 약간은 어눌한 말투로 미경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거 전 수만 번도 더 했던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전 그게 하나도 안 들려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다. 미경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긴 시간이 지났다. 술이 다 떨어질 무렵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미경이 먼저 눈을 감았는지 민재의 어깨에 기댔는지 민재가 그녀의 어깨를 안았는지 순서는 기억나지 않았다. 불이 꺼지지 않은 방에서 겨울비가 그칠 때까지 두 사람은 그 방 안에 있었다. 희미하게 그의 숨결이 너무 가깝다고 느껴졌던 것 같았다. 취중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미경은 도리지를 치려 했지만 마음과는 달리 미경의 두 손은 무언가를 애타게 붙잡고 있었고 그녀의 몸속 깊이 불덩이처럼 뜨거움이 채워지고 있었다. 몸에 열이 오르고 손에는 땀이 차고 있었다. 사람의 체온 일하기에는 너무도 뜨거워 담은 입을 비집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열에 들뜬 숨이 토해지고 있었다. 오늘 밤은 절대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녀는 뜨거움에 몸을 뒤척이면서도 한없이 되뇌고 있었다. 새벽에 미경이 눈을 떴을 때 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재가 깨어 있었고 그는 밤새 자지 않은 것 같았다. 미경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눈을 내렸다. 미경이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재도 침묵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창밖에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한 빛이었다. 아, 이런 아침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미경은 허탈한 모습으로 멍하게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미경은 사흘을 앓았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다. 밥은 먹었고 잠도 어느 정도 잤다. 그런데 뭔가가 계속 속에서 돌았다. 가라앉히려 하면 다시 올라왔다. 민재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용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눈이었다. 오래 참아온 것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는 눈. 어릴 때부터요. 미경은 그 말을 며칠째 지우려 했다. 지워지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아침 미경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예순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다. 이 얼굴을 그 남자가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어왔다고 했다. 이 여자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미경은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았다.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았다. 나이도 그랬고 관계도 그랬고 아들이 남기고 간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것도 그랬다. 어느 쪽에서 봐도 맞는 구석이 없었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늘에서라도 준혁이 알면 미경은 거기서 생각을 멈췄다. 준혁, 납골당 도자기 함안에 있는 내 아들. 그 애가 민재를 이 집에 처음 데려온 것이 몇 살 때였는지 미경은 기억했다. 중학생이었다. 키가 작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사양하다가 준혁이 억지로 앉혀야 숟가락을 들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32살이 됐다. 좋아했다고? 그때도 나이가 많았던 이 늙은 여자를, 이 여자를, 정말? 미경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안 된다.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렇게 되면 민재가 망가진다. 예순이 넘은 여자 곁에 묶여서 앞에 있는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 남자는 좋은 남자였다. 아들 준혁이 선택한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선을 지켜야 한다. 미경이 거울에서 눈을 떼고 수건을 들었다. 나는 어머니다. 준혁이에게도 민재 이 사람한테도. 그게 맞다. 그게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다. 준혁이 없어지고 난 뒤 아뜰리에 주는 흔들렸다. 지수가 잘못한 것 하나 없었다. 그녀는 성실했고 감각도 살아있었다. 하지만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자꾸 멈췄다. 준혁이 항상 최종 결정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을 설득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자 회사 전체가 어딘가 중심을 잃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경이 출근을 시작했다. 회사를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래도 처음엔 부족했다. 몇 달에 한 번씩 문제가 생겼고 그때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잡고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는 매번 왔다. 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그냥 이미 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쉴 새 없이 늘 회사를 돕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경이 충분한 숙고 끝에 민재에게 제안했다. 민재야, 내가 여기 와서 일해주면 안 될까? 민재가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내려놓았다. 폐의 사장이 되다오. 이름만 사장이라도. 회사 주소지에 내 이름 올리고 지수랑 같이 이 회사 이끌어줘라. 준혁이 지분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해줘. 어머니,
준혁이가 남긴 거잖아. 엄마인 내가 어떻게든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지켜야 하잖아. 근데 나는 아는 게 없고 매번 널 부르잖아. 넌 군말 한마디 없이 늘 달려오고. 부탁이야.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아뜰리에 준혁의 이름이 들어간 회사. 친구가 애써 일으켜 세운 회사. 그것을 무너지게 두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이유는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준혁의 어머니가, 아니, 그녀가 부탁을 하고 있다. 그날 밤 이후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무진애를 썼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미경은 준혁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에겐 사랑스런 여자였다. 그녀가 부정을 하더라도 이젠 민재 혼자만의 주장이어도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경에게선 찬바람이 일었고 일 외엔 아들 친구라는 감정도 배제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냉담했다. 민재는 절망했지만 그 특유의 끈기로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미경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다. 고맙다. 어머니가 고마워하실 일 아닙니다. 저한테도 형제 같은 준혁이 회사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민재는 자신이 왜 이렇게 빨리 대답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 늘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의 생각도 필요 없었다. 민재가 대표이사로 올라갔다. 하지만 실제 운영의 축은 지수가 쥐었다. 디자인 방향과 클라이언트 관리는 지수가 했고 민재는 계약과 공사 현장, 외부 업체 협의를 맡았다. 미경은 말 그대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어딘가 결정이 막힐 때 한마디 하면 신기하게 방향이 잡혔다. 오래 살아온 감각이라는 것이 있었다. 직원들은 셋 모두를 각자의 방식으로 따랐다. 미경 여사는 어머니처럼, 지수 실장은 선배처럼, 그리고 민재는 회사 일에는 단호했지만 회식 자리에서조차 막내 직원의 이름을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형 같은 사람으로 준혁의 빈자리를 채우며 조용히 미경의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나가면서부터 미경은 의식적으로 거리를 뒀다. 민재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먼저 자리를 떴다. 민재가 이상하게 느낀다는 것을 미경은 알았다. 그래도 했다. 불편한 것이, 지금 불편한 것이 낫지.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 그러면서 미경의 눈이 지수에게 갔다. 한지수, 준혁의 아내였던 미경의 며느리. 31. 아직 젊고 아직 많은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었다. 미경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혼자가 됐다. 그러면서도 씩씩한 척 회사에 나왔다. 누가 보든 말든 성실했다. 우는 것도 조용히 혼자 울었다. 강한 아이였고 그래서 더 안쓰러웠다. 민재가 이 아이를 봐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 처음 든 것이 언제였는지 미경은 정확히 알았다. 그날 밤 이후였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 고민하고 결국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닫으면서 동시에 그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미경이 찾은 것이었다. 민재의 마음을 이쪽으로 돌려야 했다. 아니, 돌려야 한다기보다 이게 제자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민재는 지수한테 가는 게 맞았다. 나이도 맞고 살아온 시간도 맞고 앞으로 함께 쌓아갈 것들도 맞았다. 나는 아니다. 미경은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느 날 오후 탕비실에서 지수와 둘이 됐다. 지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미경이 들어서자 지수가 웃으며 한 잔 더 내렸다. 지수야, 네 어머니.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지수가 잠시 머뭇했다. 괜찮아요. 거짓말. 지수가 멋쩍게 웃었다. 미경이 커피를 받아들면서 지수의 얼굴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미경은 그 눈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도 한동안 그런 눈으로 살았으니까. 너 민재 어떻게 생각해? 지수가 커피를 들다 멈췄다. 갑자기요? 그냥 어떤데? 민재?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분이죠. 누가 봐도. 아니, 그냥 사람으로 말고. 남자로. 탕비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미경이 먼저 눈을 돌렸다. 창밖을 봤다. 목소리는 가벼웠다. 가벼워야 했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드네. 너희 둘 다 좋은 사람인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그래도 어머니, 전준혁 씨가 아직. 지수가 말끝을 흐렸다. 미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탕비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미경은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한 말인지를 생각했다. 지수가 민재 곁에 있으면 민재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될 것이었다. 그러면 이 남자의 20살부터 쌓아온 것이 방향을 틀 것이었다. 그게 맞았다. 그게 이 남자한테도 맞고 지수한테도 맞고 자신한테도 맞았다. 복도 끝에서 민재가 걸어오고 있었다. 미경이 먼저 눈을 돌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점심은요? 이따 먹을게. 짧게 지나쳤다. 뒤에서 민재가 멈춰 서는 것이 느껴졌다. 그 시선이 등에 닿았다. 미경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 맞다. 이래야 한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미경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딱히 꺼낼 것이 없었다. 그냥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몰랐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이래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했다. 그게 맞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말을 했다. 민재야, 우리 지수 어때? 예쁘지? 어느 저녁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미경이 물었다. 셋이서 먹는 자리였다. 지수가 화장실에 간 틈이었다. 민재가 고기를 뒤집으면서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로 보면 어때? 어머니, 말해봐. 지수 여자로 어떠냐고. 민재는 잠시 불판을 바라봤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잠시 대답을 대신했다. 왜 그런 말씀을? 지수가 벌써 32이 돼. 혼자 두기엔 너무 젊고 그 앤 워낙 착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질 못해.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는 거고 너도 좀 챙겨줘. 저는 지수 씨 삶에 그렇게 들어갈 위치가 안 됩니다. 왜? 준혁이 친구잖아. 그러니까 더요. 그리고 아무리 부정하셔도 우리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지수 씨에겐 안 되는 남자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경이 얼굴이 빨개져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민재는 그 시선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고기를 접시에 옮겼다. 하지만 그 뒤로도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둘이 같이 자리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었다. 회사 행사에서 옆자리를 붙여 앉히거나 퇴근길에 자기는 먼저 가버리거나 둘이서 현장 답사를 가게 했다. 지수는 그때마다 미경 눈치를 보면서 민재 눈치를 받고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 지수가 민재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을 꺼낸 것은 어느 날 현장에서였다. 대표님,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 저도 불편해요. 알아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드려요? 민재가 현장 천장을 올려다봤다. 전기 배선이 지나가는 자리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진 않으니까. 지수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수 씨는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눈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하시는 방법이 지수 씨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지금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민재가 그제야 천장에서 눈을 내렸다. 지수를 보았다. 지수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밀어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저는 준혁이 친구입니다. 그 말을 하고 민재는 다시 도면을 펼쳤다. 대답이 된 것인지 아닌지는 민재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가을 끝 무렵에 셋이 여행을 갔다. 미경이 제안했다. 갑자기도 아니었고 오래 계획한 것도 아닌 어느 일요일 저녁 밥을 먹다가 우리 한번 어디 좀 가자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었다. 여수로 정해졌다. 민재가 숙소를 예약하고 지수가 일정을 짰다. 바다를 보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낮에는 셋이 붙어 다녔다. 오동도를 걸었고 시장에서 새우를 쪄먹었고 케이블카를 타면서 미경이 처음으로 오래 웃었다. 민재는 그 웃음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 한쪽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조용함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저녁에 지수가 갑자기 열이 났다. 심한 것은 아니었다. 며칠째 무리했던 모양이라고 지수가 스스로 말했다. 해열제를 먹고 숙소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다. 미경이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지수가 손을 저었다. 어머니, 두 분이 나가세요. 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경과 민재만 밖으로 나왔다. 밤의 여수 해변은 조용했다. 해산물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불었고 멀리 거북선 조형물에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다. 파도 소리만 났다. 춥진 않으세요? 괜찮아. 넌? 저야 괜찮죠. 미경이 팔짱을 끼며 걷는 속도를 늦췄다. 민재도 맞춰 늦췄다. 자연스러웠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포장마차 천막이 하나 있었다. 바다 쪽을 향해 앉는 구조였다. 둘이서 그냥 들어갔다. 미경이 소주를 시켰다. 민재가 잔을 채웠다. 파도가 멀지 않았다. 가끔 파도 소리가 천막을 두드렸다. 미경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지수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준혁이가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머니, 들어봐. 미경이 그를 바라봤다.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온 눈이었지만 시선은 뚜렷했다. 총각한테 미안한 말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요즘은 그게 흠도 아니잖아. 재가가 무슨 허물이야. 지수도 너무 오래 혼자 있었고 너도 넌 왜 여태 혼자야? 어머니가 바쁘게 만드시잖아요. 미경이 짧게 웃었다. 지수한테 잘해줘라. 그냥 지켜보는 거 말고 진짜로. 민재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지 않고 한동안 잡고 있었다. 파도가 한번 크게 쳤다. 천막이 흔들렸다. 미경이 살짝 기울어졌고 민재의 어깨에 닿았다. 민재는 피하지 않았다. 잠깐이었다. 미경이 몸을 바로 하면서 괜히 소주병을 당겼다. 어머니가 부탁하시면 전 무조건 해야죠. 민재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낮았다. 그런데 잠시 사이가 있었다.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미경이 그를 봤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어머니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땐 어느 것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 말의 무게가 이상했다. 미경은 잠자코 있었다.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자 민재가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얼굴에 대었다.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미경은 마비된 것처럼 몸이 굳었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깃들었고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그녀는 순간 그에게 안길 뻔했다.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민재가 말없이 잔을 비웠다. 여수에서 돌아오고 나서 민재가 달라졌다. 아주 조금이었다. 민재는 원래 지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 거리가 미세하게 좁아졌다. 퇴근할 때 같은 방향이면 같이 나왔고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이 줄었다. 지수가 야근을 하면 민재도 자리를 지켰다. 지수는 처음엔 당황했다. 어머니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불편했는데 민재까지 가까워지려 하면 자신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몰랐다. 남편 친구였다. 준혁과 나란히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과 새로운 감정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무섭다기보다는 뭔가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준혁을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그런데 민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한편 민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경은 이상했다. 자신이 시킨 일이었다. 민재가 지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원했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 작은 것이 자꾸 긁혔다. 저녁에 회사를 나서는 민재와 지수가 나란히 걷는 걸 창문 너머로 봤을 때였다. 민재가 지수에게 뭔가를 말하고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민재도 웃고 있었다. 미경은 그 장면을 보고 시선을 돌렸다. 잘 됐네. 혼자 말했다. 잘 됐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 자신은 그 이유를 알았기에 더욱 긴 밤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다. 민재가 지수에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미경이 들은 것은 지수가 직접 말해줬기 때문이었다. 수줍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마냥 기쁜 것도 아닌 복잡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야, 민재는. 그건 알아요. 그래서 더. 미경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준혁이도 좋아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미경은 자신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자신과 민재의 일은 이 세상에 없던 일이어야 한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했다. 미경은 흡족해야 했다. 흡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재가 지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은 자꾸 말이 줄었다. 대화가 두 사람 사이로 흘러가면 미경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웃었다. 웃는 게 맞았다. 집에 오면 조용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재가 미경에게 먼저 말했다. 어머니, 지수 씨한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미경은 잘했다고 했다. 잘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오래 잠이 들지 않았다. 나는 왜 이러나? 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경과 민재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됐다. 지수가 친정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운 날이었다. 원래는 셋이 먹기로 한 자리였다. 취소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민재가 그냥 나오자고 했다. 요즘 어머니랑 오래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한강 쪽 작은 이자카야였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자리였다. 맥주를 마셨다. 처음엔 회사 얘기를 했다. 다음 분기 현장이 세 군데 겹친다는 것,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생각보다 감각이 좋다는 것. 그러다 미경이 술이 한 잔 들어가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요즘 자꾸 우울해져.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너랑 지수랑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던 건데. 근데 자꾸 뭔가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 미경이 맥주잔을 돌렸다. 나 질투하는 거 아냐?
너도 며느라이도 그게 맞는 방향이야. 우리가 잘못된 거지. 아니야. 민재가 잔을 내려놓았다. 오래 조용했다. 창밖에서 강이 빛났다.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다. 어머니. 응. 미경이 그를 봤다. 혹시 후회하시는 거면 지금 멈추게 하세요. 더 이상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도 어머님이 부탁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오랜 시간 어머님만 바라본 그 시절이 제겐 제 인생의 화양연화였어요. 말을 쉬었다 다시 시작했다. 어머니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날 밤 일생일대의 단 하나의 소원을 이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딱 하룻밤 이룬 거죠. 미경의 귀에는 시끄러운 이자카야의 소리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의 이야기만 들렸다. 20살 때부터 생각했고 좋아했고 민재의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낮고 천천히 강을 바라보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죽일 놈이 되기 싫어서 참았고 준혁이가 죽고 나서는 더더욱 아들 노릇만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어서 민재야. 그런데 자꾸 여자로 좋아졌습니다. 그게 안 됐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그렇게 됐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젠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았고요. 어머니가 지수 씨랑 사귀라고 하셨을 때 우리 관계는 어머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어머니 옆에라도 머물기 위해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겁니다. 미경이 손을 들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여수에서 제가 나중에 저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했던 말이요. 민재가 잔을 들었다. 어머니를 목숨보다도 사랑하니까 지수 씨와 결혼을 해서라도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한 제 마음을 어머니가 아시면 어머니도 후회하실 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맥주를 마셨다. 죄송합니다. 미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미경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말이 안 됐다. 분명히 말이 안 됐다. 민재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다. 준혁의 친구였다. 자기보다 28살이 어렸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차고 넘쳤다. 그런데 왜 자꾸 서운하고 아쉬웠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다. 아는 것이 더 나빴다. 민재는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 나왔고 미경에게 밥을 챙겼고 지수와 함께 있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지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는 민재를 보면서 미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맞는 일인가? 이렇게 가면 셋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자 있는 밤이면 매일 생각했다. 회사 일이 많은 시기라 셋 모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지수가 먼저 갔다.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를 두고 먼저 퇴근하는 것이 지수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약속이 있었다. 사무실에 미경과 민재만 남았다. 미경이 커피를 내렸다. 2잔. 민재 책상에 한 잔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민재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민재가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다. 미경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동안 깊이 생각해봤어. 너랑 나랑 있었던 일도, 내가 말해준 네 생각들도, 너와 지수의 결혼도.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닌 것 같아. 너한테도 지수한테도 나한테도. 어머니, 셋이 다 불행해질 것 같아. 조용한 사무실이었다. 복도 쪽에서 건물 냉난방 소리가 낮게 들렸다. 민재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책상을 돌아서 미경 앞에 왔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민재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무릎을 굽혀 미경과 눈높이를 맞췄다.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재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민재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커피잔을 감싸고 있던 손.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미경이 그를 바라봤다. 민재의 눈이 전과 달랐다. 오래 숨겨두었던 것이 이제 숨겨지지 않는 눈이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 방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너는 나보다.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나이도 위치도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사실 그날 밤부터 말입니다. 미경이 말문이 막혔다. 오늘부터 이제 저는 어머니의 남자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았다. 어머니가 어머니여서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늘 제 연인이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미경의 눈가가 흔들렸다. 민재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이 좋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아니었다. 당신. 그녀에게는 그 한 단어가 오래오래 사무실 안에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를 이제부터 당신의 남자로 곁에 두세요. 아들로 말고. 미경이 한참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지수는? 민재가 미경의 손을 여전히 잡은 채 잠시 눈을 내렸다. 지수 씨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지수 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대로 말하고 상처 안 드리는 방법으로요. 고개를 들어 미경을 봤다. 그 사람이 걱정되시죠?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끄덕이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지수 씨도 저에겐 어머니처럼 소중한 사람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행복하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것이 이 남자였다. 20년 넘게 옆에 있으면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까지 챙기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내려왔다. 민재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하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준혁의 사진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20대에 민재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사진을 보면 자꾸 민재를 봤던 기억이 났다. 엄마는 민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준혁이 한 적이 있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미경은 그때 무슨 소리냐고 했었다. 자신보다 훨씬 젊고 훨씬 많은 것이 앞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는 자신의 남자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미경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민재의 온기가 아직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의 품에 안겨서 맡았던 그의 향기가 아직 코끝에나마 느껴진다. 내일부터는 그가 만들어주는 세상에 살려고 생각하니 미경은 절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었다. 설사 시련이 있더라도 그를 믿고 기다릴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